1930년대 경성. 회색빛 하늘 아래 서대문 형무소의 육중한 붉은 벽돌담이 음울하게 솟아 있었다. 윤서진은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그 벽을 응시했다. 저 안 어딘가에 그녀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던 김 선생이 갇혀 있으리라. 친일파 사업가 최병학의 교활한 모함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였다. 며칠 전 들려온 소식은 서진의 세상을 무너뜨렸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 너머의 단단한 결의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나지막한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움트고 있었다. 최병학,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자. 일제의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부를 축적하고 독립을 염원하는 이들을 짓밟는 매국노. 그의 저택 어딘가에 스승의 누명을 벗길 증거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문제는 어떻게 그 철옹성 같은 곳에 접근하느냐였다. 서진은 평범했다.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외모,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그 누구도 그녀의 여린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사명감을 짐작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감, 섬세한 관찰력, 그리고 어린 시절 스승에게 어깨 너머로 배운 자물쇠 따위는 우습게 열어젖히는 손재주까지. 며칠간 최병학의 뒤를 밟고 주변을 탐문하며 정보를 모았다. 그는 종로 근처 북촌이 바라보이는 언덕 위에 서양식 벽돌로 지은 거대한 저택에 살고 있었다. 삼엄한 경비, 드나드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리고 때마침 그의 어린 딸에게 그를 가르칠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소문이 서진의 귀에 들어왔다.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서진은 급히 낡은 양장 한 벌을 수선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이력서를 준비했다. 면접날 최병학의 서재는 그의 탐욕만큼이나 호화로웠다. 두꺼운 양탄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최병학은 날카로운 눈으로 서진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사람을 물건처럼 평가하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윤서진이라 어디서 뭘 배우다 왔소? 작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학뿐 아니라 신학문에도 두루 관심이 많습니다. 서진은 미리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최병학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흥미없다는 듯 고개를 까딱였다. 내 딸아이가 영 그래는 취미가 없어서 말이오. 얌전히 옆에 앉아 책이나 읽어주고 가끔 심부름이나 하면 될 거요. 보아하니 손끝은 야무져 보이는데. 서진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맡겨만 주십시오, 나리.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윤서진은 적의 심장부 최병학의 저택에 발을 들였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가정교사로 위장한 채 그녀의 위험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저택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스승의 명예를 되찾고 저 탐욕스러운 매국노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최병학의 저택에서의 생활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서진은 어린 딸 영애에게 글을 가르치는 틈틈이 저택의 구조와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했다. 영애는 제멋대로였지만 아이 특유의 순수함이 남아있어 서진을 곧잘 따랐다. 서진은 영애를 돌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저택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저택에는 최병학 부부와 영애 외에도 여러 명의 하인과 경비들이 있었다. 특히 최병학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집사 김씨는 날카로운 눈매로 늘 주변을 경계했고 밤이면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저택 주변을 순찰했다. 서진은 그들의 눈을 피해 움직여야 했다. 그러던 중 서진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주방에서 허드레디를 하는 젊은 하녀, 복순이었다. 복순은 늘 지친 기색이었고 최병학의 아내나 집사에게 구박받는 일이 잦았다. 어느 날 밤 서진은 정원에서 홀로 눈물 짓는 복순을 발견했다. 고향에 두고 온 아픈 동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서진은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쥐어주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말해요. 나도 의지할 곳 없는 처지니 서로 도우며 지내면 좋지 않겠어요? 복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온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서진은 복순에게 최병학이나 집안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도움을 주며 신뢰를 쌓아갔다.
복수는 서진에게 저택 내부의 사소한 정보들, 최병학의 귀가 시간, 손님들의 방문, 부인의 사치스러운 생활 등에 대해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정보는 아니었지만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가기에 충분했다. 한편 서진은 저택 밖에서의 활동도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며칠에 한 번 영애를 데리고 시내 서점에 나가는 것을 핑계삼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그는 시대일보의 젊은 기자 강태준이었다. 태준은 최병학의 비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인물이었다. 서진은 스승을 통해 태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접촉했다. 처음 만난 날 명동의 한적한 찻집 구석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탐색하듯 바라보았다. 태준은 서진의 대담함에 놀랐고 서진은 태준의 눈빛에서 뜨거운 정의감과 열정을 읽었다. 최병학의 저택에 직접 들어가셨다니 보통 담력이 아니십니다, 서진 양.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강 기자님께서 최병학의 비리 증거를 찾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돕다 마다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최병학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발각되면... 태준의 목소리에 염려가 묻어났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협력자가 되었다. 서진은 저택 내부의 정보를 태준에게 전달했고 태준은 외부에서 얻은 정보, 최병학의 사업 관련 비리, 정계와의 유착 관계 등을 서진에게 알려주었다. 때로는 태준이 최병학을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저택을 방문하여 서진과 눈짓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금씩 목표에 다가서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동지애를 넘어선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먼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지금은 사적인 감정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서진의 목표는 최병학의 서재였다. 그곳에 스승의 누명을 벗길 결정적인 증거, 조작된 횡령장부나 밀약 문서 같은 것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서재는 최병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집사 김씨가 수시로 드나들며 관리하는 곳이었다. 낮에는 접근이 불가능했고 밤에는 순찰이 더욱 강화되었다. 서진은 몇 번의 기회를 엿보았다. 최병학이 만찬회에 참석하거나 요정에 가는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노려 서재로 향했다. 얇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지만 예상대로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주머니에서 가느다란 철사 몇 개를 꺼냈다. 어린 시절 장난처럼 익혔던 자물쇠 따기 기술이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손끝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미세한 금속 마찰음과 함께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났을 때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재 안은 잉크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최병학 특유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어둠 속에서 서진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육중한 책상 서랍과 벽면의 책장들을 살폈다. 하지만 서류들은 대부분 사업 관련 문서거나 평범한 서신들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간은 촉박했고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심장을 조여왔다. 첫 번째 시도는 빈손으로 끝났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좀 더 대담하게 책상 서랍 깊숙한 곳까지 뒤졌지만 역시 허탕이었다. 오히려 복도를 순찰하던 집사 김씨의 발소리에 황급히 몸을 숨겨야 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들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다행히 김씨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서진은 그날 밤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 서진은 초조해졌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성과는 없었다. 그러던 중 복순에게서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되었다. 최병학이 서재 안쪽에 작은 비밀 금고를 숨겨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주 중요한 문서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이며 그 위치는 최병학 자신과 집사 김씨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나리 마님께서 언젠가 술에 취해 집사 영감에게 호통치는 걸 얼핏 들었어요. 그 안에 든 것만 없으면 내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라고요. 복수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비밀 금고.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서진은 복순에게 금고의 대략적인 위치와 열쇠를 어디에 두는지 물었지만 복순도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다. 이제 서진은 스스로 금고를 찾아내고
열쇠 없이 그것을 열어야 했다. 며칠 뒤 서진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최병학이 총독부의 고관을 접대하기 위해 며칠간 경성을 떠나게 된 것이다. 집사 김씨도 그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저택은 평소보다 경비가 허술해질 터였다. 서진은 강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태준은 저택 밖에서 기다리고 서진은 홀로 금고를 찾아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성공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위장 생활도 끝낼 수 있을 터였다. 결전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 뒤에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이 저택을 감쌌다. 최병학이 떠난 저택은 평소보다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서진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순찰하는 경비들의 발소리마저 멀게 느껴지는 깊은 밤, 서진은 영애의 방을 나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서재로 향했다. 다행히 서재문은 지난번과 같은 자물쇠였다. 익숙하게 철사를 돌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으로 서재 내부를 다시 샅샅이 훑었다. 복순이 말했던 비밀금고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벽면의 책장, 벽난로 주변, 심지어 바닥의 양탄자 밑까지 더듬었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어디지? 분명히 안에 있을 텐데. 초조함이 밀려왔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서진의 시선이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뒤편의 벽면에 머물렀다. 다른 벽과는 달리 유독 장식적인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액자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액자 뒤편으로 벽과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사각형의 윤곽이 드러났다. 금고였다. 문제는 어떻게 여느냐였다. 다이얼 방식의 잠금 장치는 서진의 기술로는 열기 어려웠다. 서진은 금고 주변을 면밀히 살폈다. 혹시 열쇠를 숨겨둔 곳은 없을까? 책상 서랍을 다시 한번 뒤지고 책장 사이사이까지 훑었지만 허사였다. 포기해야 하나 싶은 순간 서진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왔다. 평범한 필기구 상자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상자를 열자 만년필과 잉크병 그리고 몇 개의 도장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상자 바닥이 살짝 들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바닥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 숨겨진 작은 홈에서 열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금고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렸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문이 열렸다. 안에는 여러 겹으로 포장된 서류 뭉치와 작은 함들이 들어있었다. 서진은 손전등 불빛으로 서류 뭉치를 빠르게 훑었다. 마침내 찾았다. 김 선생의 이름이 적힌 횡령장부, 최병학이 일본 고관과 주고받은 밀약서, 그리고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적힌 밀정 명단까지.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었다. 서진은 증거 서류들을 품 안에 깊숙이 챙겼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금고문을 닫으려던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집사 김씨였다. 최병학을 수행하러 갔어야 할 그가 어째서 여기에? 서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김씨의 손에는 서늘한 빛을 띤 권총이 들려 있었다. 내년이 쥐새끼처럼 숨어들어 이런 짓을 꾸미고 있을 줄 알았다. 처음부터 수상쩍었지. 김씨는 천천히 다가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날 있게 보고드리고 특별히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었던 보람이 있군. 서진은 뒷걸음질 쳤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김씨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진은 마지막 기지를 발휘해야 했다. 그녀는 품 안에 서류를 꺼내는 척하며 책상 위에 무거운 잉크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김씨가 방심한 틈을 타 온 힘을 다해 그의 얼굴을 향해 잉크병을 던졌다. 악! 갑작스러운 공격에 김씨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다. 시커먼 잉크가 그의 얼굴과 옷에 범벅이 되었다. 그 짧은 순간 서진은 몸을 날려 서재문 쪽으로 달렸다. 김씨는 당황했지만 노련했다. 금세 정신을 차리고 서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권총을 겨누었다. 꼼짝 마라. 더 이상 움직이면 쏘겠다. 서진은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다. 김씨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외침이 들려왔다. 불이야! 불이야! 복순이었다. 그녀의 외침과 함께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서진이 만약을 대비해 복순에게 부탁해둔 마지막 카드였다. 작은 소란이라도 피워달라는 부탁이었는데 복순은 생각보다 더 과감하게 행동한 모양이었다.
김 씨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쪽으로 향했다. 바로 그 찰나 서진은 다시 한번 몸을 날렸다. 이번에는 문 쪽이 아닌 창문 쪽이었다. 서재 창문은 정원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서진은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맹렬하게 창문을 열어 젖혔다. 거기 서지 못해. 김 씨가 뒤늦게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창문 유리가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다. 서진은 아슬아슬하게 총알을 피하며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다행히 창문 아래는 부드러운 잔디밭이었다. 서진은 넘어진 충격으로 잠시 숨을 골랐지만 곧바로 몸을 일으켜 달리기 시작했다. 저택 담벼락을 향해 뛰는 동안에도 뒤에서는 김 씨의 고함 소리와 경비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약속 장소인 담벼락 밑에는 이미 강태준이 와 있었다. 그는 초조한 얼굴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 양, 괜찮소? 네, 증거는 찾았어요. 서진은 숨을 몰아쉬며 품 안의 서류를 확인했다. 어서요. 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아 끌며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담벼락 위로 던졌다. 서진이 밧줄을 타고 담을 넘으려는 순간 저택 안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다. 경비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태준은 서진을 먼저 넘기고 자신도 재빨리 담을 넘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경성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는 여전히 추격자들의 외침과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릴 지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북촌의 허름한 골목길, 미리 약속된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낡은 한옥문을 닫고 나서야 서진은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가슴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태준은 서진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소, 서진 양. 서진은 물을 마시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태준 씨.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품 안에 서류 뭉치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스승의 명예이자 최병학의 죄악의 증거이며 어쩌면 이 암울한 시대에 작은 균열을 낼지도 모를 희망의 불씨였다. 그 불씨를 어떻게 지피고 키워나갈 것인가. 밤은 깊었지만 서진과 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서진과 태준은 안전가옥에서 밤새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최병학의 죄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했다. 독립운동 자금 횡령뿐 아니라 다른 사업가들을 협박하여 재산을 빼앗고 일본 고관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각종 이권을 챙긴 정황, 심지어 자신에게 반항하는 이들을 밀고하여 제거한 흔적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정도면 최병학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일본 고관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겠소. 태준은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요. 이 증거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거나 최병학이 미리 손을 써서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서진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두 사람은 증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폭로할 방법을 논의했다. 시대일보에 기사를 내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신문사의 검열과 최병학 측의 압력으로 인해 기사가 제대로 실릴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독립운동 조직에 연락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 있었다. 고심 끝에 두 사람은 양동작전을 쓰기로 했다. 태준은 우선 시대일보의 양심적인 선배이자를 통해 일부 증거, 비교적 파급력이 작지만 최병학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흘려 여론의 주목을 끌기로 했다. 동시에 서진은 스승과 연결된 비밀 독립운동 조직에 접촉하여 핵심 증거, 횡령장부, 밀약서, 밀정 명단을 전달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요청하기로 했다. 며칠 후 시대일보에 최병학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탈세 의혹에 대한 작은 기사가 실렸다. 처음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태준과 동료 기자들이 후속 기사를 통해 조금씩 의혹을 부풀려 나가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최병학 측은 즉각 반발하며 기사를 쓴 기자들을 협박하고 신문사에 압력을 넣었지만 이미 여론은 술렁이고 있었다. 그 사이 서진은 비밀리에 독립운동 조직과 접선하여 핵심 증거들을 안전하게 전달했다. 조직은 즉시 증거의 진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병학의 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경성 시내 곳곳에 살포하기 시작했다. 유인물에는 최병학이 빼돌린 독립운동 자금의 액수와 사용처, 그가 일본 고관들과 맺은 추악한 거래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최병학의 저택 앞에는 그의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그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최병학은 펄펄 뛰며 모든 것이 날조된 음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 앞에 그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어갔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뇌물을 바치며 비호 세력으로 삼았던 일본 고관들마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하여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결국 총독부 경찰까지 나서서 최병학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의 저택은 압수수색당했고 서진이 가져온 증거 외에도 추가적인 비리들이 속속 드러났다. 한때 경성을 주름잡던 친일파 거두 최병학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는 민족 반역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를 비호하던 일부 일본 관리들도 옷을 벗거나 좌천되었다. 최병학의 몰락과 함께 김 선생의 누명도 벗겨졌다. 재심에서 그의 무죄가 입증되었고 그는 마침내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감방에서 풀려났다. 서진은 형무소 문 앞에서 초조하게 스승을 기다렸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의 김 선생이 걸어 나왔을 때 서진은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김 선생은 서진의 등을 토닥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아, 내가 해냈구나. 내 대신 이 험한 일을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스승과의 감격적인 재회 후 서진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윤서진이 아니었다. 위험천만한 임무를 완수하며 그녀는 스스로의 능력과 강인함을 깨달았고 시대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태준 역시 최병학 사건 보도로 인해 일약 유명 기자가 되었지만 그는 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회의 부조리와 식민 통치의 현실에 더욱 분노하며 펜으로 계속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어느 늦은 오후 두 사람은 덕수궁 돌담길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최병학 사건 이후 처음으로 갖는 편안한 만남이었다. 서먹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함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시오, 서진 양?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은 여전했지만 그 너머 어딘가에 푸른 하늘이 숨어 있음을 이제 그녀는 알았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 지내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야겠지요. 태준은 서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함께 따뜻한 연모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도 그렇소. 이 펜으로 진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요. 그리고 서진 양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소. 서진은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살짝 얼굴을 붉혔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시대의 아픔과 불확실한 미래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작은 희망과 용기를 발견했다. 함께라면 이 험난한 길도 걸어갈 수 있으리라.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최병학이라는 거악은 쓰러졌지만 그를 만들어낸 시대의 어둠은 여전히 짙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굳건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숨겨진 힘과 기지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싸우리라고. 비록 작은 촛불일지라도 어둠을 밝히는 일을 멈추지 않으리라고. 경성의 저녁 하늘 아래 두 젊은 남녀는 굳게 잡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미래를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발걸음은 아직 미약했지만 분명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의 전주곡이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서진은 스승 김 선생과 함께 작은 찻집에 마주 앉았다. 김 선생은 감옥에서의 후유증으로 아직 몸이 온전치 못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총기를 되찾은 듯했다. 그는 서진이 따라주는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입을 열었다. 최병학이 무너진 것은 통쾌한 일이다만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겠지. 아직도 도처에 그와 같은 자들이 득실거리고 우리 민족을 옥죄는 현실은 변함이 없으니. 네, 선생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작은 승리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김 선생은 서진을 대견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네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태준 군 같은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서진은 태준의 이름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태준은 최병학 사건 이후에도 날카로운 기사로 계속해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했고, 서진은 뒤에서 조용히 그를 도우며 독립운동 조직과의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었다. 태준 씨는 훌륭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고요. 두 사람이 함께라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게다. 김 선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진은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태준과 함께하는 미래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섰다. 그는 서진과 김 선생을 발견하고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최신 호시대 일보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서진 양, 여기 좀 보십시오. 태준은 신문을 펼쳐 보였다. 일면에는 최병학의 재판 결과와 함께 그동안 숨겨져 왔던 그의 추가적인 반민족 행위들이 상세히 보도되어 있었다. 또한 김 선생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기사도 작게 실려 있었다. 결국 정의가 승리한 셈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태준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최병학의 몰락은 분명 큰 성과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모두 알고 있었다. 여전히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조국의 독립은 요원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새로운 각오가 서려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더 갈고 닦아 어둠 속에서 싸우는 이들에게 힘이 되기로 결심했다. 태준은 더욱 날카로운 펜으로 진실을 밝히고 민중을 일깨우기로 마음먹었다. 김 선생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젊은 세대를 이끌어주기로 다짐했다. 찻집 창밖으로 보이는 경성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고 혼란스러웠다. 일본 순사들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전차의 소음, 사람들의 부산한 발걸음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희망은 자라고 있었다. 윤서진처럼, 강태준처럼, 그리고 이름 없이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시대의 아픔에 맞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는 한 언젠가는 이 땅에도 진정한 봄이 오리라는 믿음. 서진은 찻잔을 들어 조용히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의지,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싸움은, 그리고 이 땅의 희망은 계속될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다. 작은 승리를 거둔 주인공, 되찾은 스승의 명예, 함께할 동반자와의 약속. 하지만 시대는 그들에게 안온한 마무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몇 달 후 경성 시내에는 다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병학의 잔당들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는 더 거대한 친일 세력과 일본 군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이었다. 강태준의 신변의 위협이 가해졌고 독립운동 조직원들이 연이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진은 불안감을 느꼈다. 최병학을 무너뜨린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것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움직여야 했다. 이번에는 스승이나 태준을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해방을 가져오기 위해. 그녀는 다시 밤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더욱 치밀하게, 더욱 대담하게. 낮에는 평범한 여성으로 살아가지만 밤에는 날카로운 정보원이자 비밀 공작원으로 변신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정보들이 모이고 위험한 계획들이 세워졌다. 때로는 자물쇠를 따고 비밀 문서를 훔쳐내고, 때로는 변장술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보를 캐냈다. 강태준 역시 펜을 놓지 않았다. 그는 서진이 가져다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예리하고 용감하게 기사를 써내려갔다. 그의 기사는 단순한 폭로를 넘어 민중의 잠자는 의식을 깨우고 저항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예리한 창이 되어 어둠 속에서 싸움을 이어갔다. 물론 위험은 끊이지 않았다.
서진은 몇 번이나 정체가 발각될 뻔한 위기를 겪었고 태주는 협박과 테러의 위협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이 그들을 지탱해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불의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윤서진, 그녀는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누구보다 강인했던 여인. 숨겨진 미덕과 기지로 거대한 악에 맞섰던 작은 영웅. 그녀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진정한 용기는 화려한 힘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의지와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작은 촛불 하나가 모이면 결국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을. 경성의 밤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이 있었다. 윤서진과